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대전환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제시된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 아젠다위원회는 5년 단임 정권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인 기후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과 복지체계 개편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조율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 성장 사회에서 성숙 사회로 가야 한다는 아래로부터 이제 국민의 삶과 수혜적 기반의 비전과 가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대립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국정기획에 반영하고 긴 호흡에서 국회가 제도적으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후속 관리 체제에도 저희들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방송 특별대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진행을 맡은 최윤영입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눈부신 성장을 했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불평등, 양극화 심화, 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단기 처방이 아닌 멀리 보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가 나섰습니다. 2020년에 발족한 국회의장 직속기구 국가중장기 아젠다위원회인데요. 지난 12월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담은 보고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4개의 중점 목표 그리고 12대 아젠더로 제시했습니다. 정치나 사회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될 미래 비전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국가중장기 아젠다위원회를 이끈 4분을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4분 모두 각 분야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주도하셨던 분들인데요. 먼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지내셨죠. 성경용 국가중장기 아젠다위원회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성경용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고요. 또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정혜구 국가중장기 아젠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을 지내셨고요.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십니다. 김복철 국가중장기 아젠다위원회 공동위원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지내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김현철 국가중장기 아젠다위원회 위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성 위원장님께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국회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 아젠다를 제안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국회가 국가의 비전을 마련해야 된다. 여기 앞장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국가중장기 아젠다위원회를 설립해서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박병석 의장님이 제안하셨는데 박 의장님의 그 고민은 행정부는 이제 임기가 5년이고 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단임 정부가 들어와서 미래의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중장기 아젠다를 설정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보신 겁니다. 네. 국회는 이제 뭐 4년마다 선거를 하지만은 5선, 6선, 7선 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국회가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하신 것 같고요. 하나의 숨은 뜻은 때로는 논쟁하고 다투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협조할 수 있고 중대한 미래 과제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함께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게 제안이 됐고 그리고 또 우리 좋은 연구진들이 참여해서 상당히 좋은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위원회와 함께 하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에 이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명으로 모셨는데요. 전 경제인문사연구회 이사장을 이제 역임하셨는데 성경용 그 이사장님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요. 현재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이신 김영곤 원장님이 간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국회 그 미래연구원의 연구팀에 박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국내 석학 여러분들이 모이셔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을 해주신 건데요. 그동안 국회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드신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책임감도 무겁고 또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 위원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 전반을 챙기게 되는 행정부, 입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비전과 또 정책 아젠다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게 힘든 일이죠. 이 일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매우 어렵게 엄중하게 이 과제를 생각을 했고요. 다행히 여러 그 기구들이 열심히 참여했고 여러 분야 연구진들이 참여해서 좋은 그 연구 보고서를 이렇게 만든 것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혜구 위원장님은 총괄반 반장도 겸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총괄반이 뭐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1년 동안 힘드신 것도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위원회 산하에 이제 실제적인 작업을 하는 그 팀이 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고 그걸 이제 초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렇게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이제 제출을 하면 위원회 이제 검토를 받아가지고 또 수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견 조사, 이건 이제 국회팀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국민들의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속에서 이제 방향을 잡아나가는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 특히 미래 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이라 어려운 미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좀 어려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큰 줄기를 이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작업을 했는데 다행히 참여하신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런 대로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복철 위원장님께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과학기술 분야에 33년간 몸을 담아오셨어요. 그래서 또 요즘 또 팬데믹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빠른 그 발전과 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인 아젠다를 만드는데 또 불확실성 때문에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떠셨습니까? 이 경제, 인문, 사회 이런 넓은 분야에 이제 여러 정말 저명한 학자님들과 같이 이렇게 통수업을 하고
또 이 과학기술 측면에서만 이런 보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논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하여튼 이번 참여했던 이 아젠다 위원회 참여했던 이 경험이 과학기술과 이 경제인문사회가 같이 함께 가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모든 분야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김현철 의원님께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성장 시대 생존 전략 굉장히 꾸준히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미래비전 2037,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히든카드가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고성장은 많이 연구해 왔었습니다만 네. 저성장은 연구가 아주 일천하죠. 그래서 저성장을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낙관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히려. 잘 될 거라고 네. 이렇게 낙관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15년 뒤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이 될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 국회에서 15년 뒤 미래 비전 그 2037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낙관하게 되면은 우리는 저성장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중장기 아젠다위원회 1년간의 그 연구 결과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비전 2037이라는 제목에서 2037년까지인가? 그럼 왜 2037년까지인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성 위원장님. 최근에 제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어떤 보고서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세계의 어린이들의 65%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전혀 배우지 못한, 그 시기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하고 인생을 살 거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 속도가 빠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으면 전망이 틀릴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진들이 많은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시점을 잡는 게 좋으냐. 그래서 이제 5년 정부가 3번 정도 바뀌는 그 시간, 2022년부터 한 15년 이후를 염두에 두고 하면 훨씬 좀 미래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또 여기서 제시된 것들이 최소한 앞으로 3개 정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지침을 좀 제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잡았는데 저는 아주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 비전을 설정할 때 이제 어떤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잡아가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다루면 뭐 책이 몇 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4가지 이제 기준 정도를 저희들이 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가장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뭐냐, 의제가 뭐냐. 네. 그걸 첫 번째 이제 기준으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이제 그 미래 비전을 만들면 주로 이제 국가나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관점을 좀 바꾸자. 국가나 정부가 아니고 국민의 삶, 그 다음에 국민이라는 수요자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런 방향에서 비전과 가치를 만들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그런 의제가 있고 합의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 의제와 그다음에 일종의 대립 의제, 갈등 의제, 그걸 좀 구분을 시켜가지고 특히 갈등 의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방향을 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보고서 작성에 임했습니다. 15년 후의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을 찾는 과정.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어디인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가장 먼저 문제점으로 제기된 게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김현철 위원께서 이 분야를 또 오래 연구를 해오셨잖아요. 낙관적으로 보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진단을 먼저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가 최근까지 이제 매 정권마다 경제 성장률이
성장률이 1%씩 떨어졌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경제 성장률 4% 했고 박근혜 정권 때는 3%를 했고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 2% 성장할 텐데 대선 후에 이 다음 정권은 1%, 그 다음 정권은 0%, 그 다음 정권은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물론 최근까지는 어느 정도 1%씩 떨어졌지만은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1, 2%대로 쭉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예측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고성장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만은 네. 오히려 지금 0% 마이너스로 갈 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2%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게 더 좋죠. 그렇죠. 차라리. 예. 차라리. 그래서 앞으로 이제 15년을 봤을 때는 저성장을 안착시키는 2%로 쭉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2% 성장이 쭉 가는 게 그게 무슨 성장이냐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2% 성장도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2%씩 계속 성장한다면은 35년 뒤에 우리 국민 소득이 7만 불이 되거든요. 이런 어떤 성장이 돼 간다는 걸 저희들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양적 성장은 이제 안착화시키면서 오히려 질적 성장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사회나 국가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비전에 담겨 있습니다. 네. 사실 저 집에서 대본을 볼 때는 갑갑했어요. 저성장, 고착화 이 글자만 봤을 때는. 근데 오늘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 그 용량 자체가 이미 너무너무 커졌기 때문에 저성장이라도 절대적인 분량은 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 발달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요거와 함께 또 부작용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현대 과학 기술들이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또 이제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이 사회, 경제, 문화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또 기술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사피엔스의 저자인 그 유발 하라리 또 이런 분들이나 많은 학자들은 지금 디지털 독재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독재라는 예. 어떤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돼서 디지털 사회로 가면 갈수록 결국 이제 데이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독점하고 지배하는 거대 기업들, 국가, 이제 이런 이제 조직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도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하여튼 굉장히 좀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AI 같은 것도 지금 뭐 좋은 면이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지금 AI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걱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2037 이 아젠다 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어떤 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포착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가 좀 더 건강하고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알고리즘을 리드하는 건지 알고리즘이 나를 끌고 가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싶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진짜 오랫동안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노력과 또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고요. 이 문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좀 해결의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 위원장님? 아마 우리가 풀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2020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4입니다. 인구가 재생산되려면 2.1명의 자녀가 출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그거를 아래로 내려와서 0.84가 됐고 작년에 출산율 아직 그 통계청에 이제 확정된 출산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대략 0.82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한 10년, 20년 사이에 0.70 가까운 쪽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 인구가 사라지는 게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요. 네. 2100년이 되면은 1500만 정도 된다는 예측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초기에는 이게 피라미드 같은 인구 구조를 가지는데 출산율은 줄어들고 고령화가 이제 많아지니까 항아리 같은 역 피라미드 같은 형태로 지금 급격히 전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가 진행됩니다만은 모든 정당에서 이 문제를 중심적 과제로 이렇게 삼고 젊은 사람들이 첫째 교육, 다음에 주택, 직장, 소득, 노후 보장 이런 데 대해서 확실한 답을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게 돼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뭐 희망을 가집시오.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신 승리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인구 문제가 정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구 문제만큼이나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기후 위기입니다.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산업 구조 개편하고도 연관이 있을 정도인데요. 대한민국의 기후 위기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정 위원장님 좀 알려주시죠.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체험적으로 좀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진전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은 이제 일종의 이제 탄소 중립, 저탄소 노력을 별로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작년부터 우리가 바로 이제 탄소 중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50 이제 탄소 중립 목표도 정했고, 그 다음에 2030 NDC라고 하는데 국가별 온실가스 이제 감축 목표입니다. 그것도 2018년에 비해서 탄소 배출을 40% 감축을 하겠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이제 잘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합심해서 사실 우리가 과거에 산업화 민주화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하면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짚어봤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럼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미래비전 2037이 제시한 새로운 국가의 미래상 어떤 모습인가요, 정 위원장님? 성숙 사회를 전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지향 가치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주도에서 자율과 분권으로 발전하는 사회로 가자.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민주화가 됐다 하더라도 국가가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들의 어떤 자율, 그다음에 지방의 어떤 분권 이런 걸 통해서 좀 한 단계 성숙한 그런 사회로 가자라는 그런 지향 가치를 저희들이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격차, 갈등, 대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 그다음에 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그런 공동체로 가자. 이런 어떤 지향 가치를 가지고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래상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제 뚜렷하게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라는 결론을 도출하셨는지요? 그 국가 미래상에 대해서 공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가치, 그다음에 국가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을 추구를 했다면 개인 성장, 분권, 그다음에 다원 가치를 인정하자. 그런 의견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습니다. 76%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론조사를 하고 보니까 전에는 덜 신경을 썼던 가치가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가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인터뷰를 좀 했어요. 교육, 경제, 노동 쭉 여러 분야에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공동체 기반 위에서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 위에서 우리가 이제 다운 가치를 지향을 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 의사를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가자 이런 결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전문가가 얘기했다는 공동체 기반의 다원 가치는 개인에 더 방점이 들어간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그게 이제 국가 모순되는 주도에서. 것 같기도 해요. 네. 모순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데 실제 개인이 잘 되려면 공동체가 또 같이 이렇게 잘 돼야 됩니다. 뭐 지역사회라든가 예. 뭐 학교 그래서 뭐 저희들이 개인하고 공동체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도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양자는 모순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미래 비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회가 주도한 우리 아젠다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부가 주도해서 그 미래 비전을 만들었던 보고서를 만들었던 경우도 꽤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복철 위원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뀔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비전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해서 함께 가는 희망 한국 비전 2030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어떤 사회 통합 또 국민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된 그런 미래 비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정부에서도 지난 2019년에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 2045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 2040년대의 어떤 국가 사회의 어떤 지향점을 제시한 바가 있으시고요. 우리 과학기술계에서는 지난 2020년에 우리 과학기술로 준비하는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과학기술 쪽에 미래 전략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목표가 또 뚜렷하고 확실하면 그렇죠. 힘을 합치고 통합되기도 훨씬 더 쉬워지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럼 정부가 만든 그 미래 비전들과 지금 국회 주도로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아울러 보셨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차별화될까요? 미래 비전 2037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것들은 어떤 특정 정권의 어떤 특정 산물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세계 정부를 거쳐서 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되는 약자들의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좀 그 어떤 사회의 어떤 작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가장 애를 썼던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주축이 돼서 미래의 아젠다를 설정하는 이게 해외의 다른 나라에도 사례가 있나요? 아니, 많죠. 그 보통 선진국들은 이제 의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젠다를 설정하고 연구하고 보고서를 내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인 경우에는 특정 이제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행정부에 있는 보좌진들한테 이 정부의 아젠다의 대충 몇 %가 의회가 세팅해 준 거냐라고 물었을 때 보통 50% 정도는 의회가 준비해 줬다. 이러한 경향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또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아예 국회 내에 상임위원회로 미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가 시도해 봅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이 이제 정례화돼 가지고 우리도 의회가 국회가 이런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꾸준히 지속될 그 위원회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대 중점 목표를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 어떤 환경들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정 위원장님? 예. 저희들이 이제 성숙 사회의 이제 구체적인 어젠다를 이제 만드는데 그 4대 목표 이제 12대 어젠다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4대 이제 중점 목표는 개인 역량 강화인 3의 질. 개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하나의 목표를 정했고요. 두 번째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국내적으로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갈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이제 조정하고 협력할 거냐. 그렇게 4개의 이제 중점 목표를 저희들이 잡았고요. 개인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개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잡았고, 두 번째는 적어도 인간으로서 이제 최소한도의 어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과 인간다운 생활, 그걸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변화하고 관계가 됐는데, 저희들이 주로 대학교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가 학습하고 역량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개를 개인 역량 강화와 이제 삶의 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저희들이 삼았습니다. 더불어 사는 이제 공동체는 주로 이제 불평등 문제,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데, 일단 지역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이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 분권과 이제 균형 발전을 저희들이 하나 꼽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격차가 좀 심합니다. 이건 이제 불평등의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차별도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해소할 거냐, 이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노동시장 문제를 봤습니다. 노동시장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과 그 다음에 격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용적 노동시장이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좀 봤습니다.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 성장에서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그것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또 하나는 그린 전환, 일종의 이제 탄소 중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받고 우리가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갈등 조정의 문제는 우리 국내 정치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그 다음에 미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주로 이제 국회의 역할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회가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갈등을 좀 어떤 때는 조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좀 협력을 해가지고 협치를 해가지고 갈등을 이제 조정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저희들이 봤고요. 국제적으로도 지금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 사이에 조금 끼어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속에서 갈등을 줄이고 활로를 찾을 것인가, 그런 문제에서 국제질서 변화와 스마트 파워 외교 전략이라는 그런 걸 마련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남북한의 평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북한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바탕 위에서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채택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대 목표와 이제 12개 어젠다로 저희들이 성숙사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크게 공감이 가는 그런 목표와 아젠다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건강한 삶, 안전한 사회, 기본적인 삶, 그 정말 개인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또 다 피부로 와닿는 거고요. 성 위원장님께서는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부분에서 가장 눈여겨보신 게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의견을 물었을 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옛날에는 좀 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국가가 잘 되고 무슨 뭐 공동체가 잘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신 개개인의 성장이나 능력 발전이나 행복,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중시한다는 면에서 가치관에 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 또 저는 그게 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최근에 여러 통계를 보면 경제력은 이제 세계 10위 이렇게 돼 있는데, 삶의 질을 보면은 OECD 한 30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격차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이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회 부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건강과 안전과 각자가 이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에 앞으로 저는 대대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경제와 사회 영역의 어떤 불일치, 불균형 때문에 그 결과는 이제 저출산이고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고 자살률이 높은 것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을 길러줘야 되고 창의력을 길러줘야 되고 상상력을 키워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창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이게 희망이 되지 않겠나. 요거는 보고서에 잘 담겨있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널리 고민하고 생각하는 문제라서 오늘 좋은 질문 주셨어요. 제가 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 유아들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잖아요. 그렇게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교육이
꾹 누르고 있다가 다시 사비를 들여서 상상력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또 쏟아야 하는 뭔가 좀 불합리한 구조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상상력은 예. 어린 아이들이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무슨 자기가 뭘 막 해보고 할 때 그때 이제 이 씨앗이 막 이렇게 움트기 시작하는데 그때 부모들이 그거를 도와주고 그 어린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그런 현장에 가보거나 격려하고 해야지. 그 왜 엉뚱한 생각하느냐고 공부하라 그러고 학원 보내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들도 그런 교육 과정을 받아왔거든요. 평생을. 오늘 이 대화를 듣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잘못된 교육과 환경 다 없애시고요. 그 애들의 사기를 길러주고 그 호기심을 길러줘야지. 네. 우리나라를 호기심 천국으로 만들어야지. 호기심을 죽이는 나라가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니 교단에 계신 우리 김현철 교수님께서 아주 책에 막중하십니다. 아 그래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부분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주거권 확립 또 소득 보장 체계가 재구조화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보고서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선판에서 핫 이슈가 될 만큼 굉장히 시급하면서도 또 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성장기하고 성숙기에 이런 어떤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네. 그 성장기 때는 이 주택이라는 게 투자의 대상, 돈 버는 수단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선진국과 같은 성숙 사회를 보면은 그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도 지금은 뭐 부동산 가격이 앙등해가지고 굉장히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만 15년 정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때는 뭐 인구도 줄고 뭐 저성장이 안착화되고 이러면은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떨어지는 부동산을 받쳐주는 정부의 역할이 이제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떨어지는 부동산을 사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한테 주거 복지 차원에서 공급해주는 이런 노력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성장 사회가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었다면은 성숙 사회에서는 주거라는 거는 복지라는 개념으로 이제 탈바꿈돼지는 거고요. 네. 소득 보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장 사회 때는 모두 다가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혹시 뒤처진 아주 극빈자라든지 최저생활자 이런 사람들만 이제 소득을 보장해 주려고 많이 노력해 왔지만은 성숙 사회가 되면은 오히려 보편 복지. 누구나 다 소득은 일정 수준 국가가 이제 책임져 주는 그런 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개인이 너무 부동산 투자해가 돈 벌려고 하기보다는 주거를 복지로 즐기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런 걸 하면서 역량을 개발하고 삶을 즐기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짚어볼 게 전생의 학습 및 역량 개발 지원 아젠다. 이게 과학기술 발달하고도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될까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확 당겨진 것들이 이제 뭐 화상 회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터넷 강의가 이제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위 뭐 강남의 일타 강사들이 하는 강의도 이런 어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듣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 불평등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지역 격차도 해소가 되겠네요. 또 지역 격차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불평등적인 요소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또 좋은 측면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생애 주기별 어떤 맞춤형 교육 형태 그런 모든 거에 중심에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재 직업들도 많이 없어지겠지만 또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최근에는 AI를 응용한 어떤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교육 격차 해소에도 지금 큰 지금 기대를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관련된 어떤 과학 기술들이 전생의 주기, 뭐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4대 중점 목표 두 번째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살펴보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격차와 차별 해소, 또 포용적 노동시장이 아젠다로 제시가 됐는데요.
그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정말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방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어떤 방향에서 봐야 될까요? 한 나라에서 수도권의 지금 면적이 11.8%라 그러는데 이 50%. 면적의 50%, 지금 한 51%쯤 됐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런 현상을 파멸적 집적 혹은 파멸적 집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나 많이 모여있고 그것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파멸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에 어쨌든 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논의됐던 자치분권을 확대하자, 네. 균형발전 정책을 강도 높게 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방 분권만이 살 길이다. 지방 보세요. 분권만 하면 안 되고 네. 그럼 오히려 똑같은 이 조건이 불균등하게 돼 있는데 동일한 권한을 만약에 주게 되면은 삽시간에 수도권 집중이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그 결과가 오기 때문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이걸 한 패키지를 같이 가야 되고 중앙정부의 일은 불균형을 시정하는 쪽에 더 노력해서 네. 지방의 일은 자치분권을 하더라도 그 불균형한 상태를 개선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고유한 일이 돼야 되고 네. 정부의 매우 중요한 어떤 그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여기에 달려들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최근에 급격히 지금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나. 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지방에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스스로 이 노력해서 자생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게 어려울 정도고 그 결과가 지방 소멸, 농촌 소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한 분 한 분 모두가 미래비전 2037을 필독서로 그렇습니다. 읽도록 만들어야겠네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불평등 양극화 때문에 사회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통합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법으로 격차와 차별 해소를 논의해 주셨어요. 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노력들이 뒤따라한다고 보세요? 예. 성장 사회 속에서는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그 모두가 노력하는 이 속에서 복지는 그냥 개인이 하면 된다, 아니면 가족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세금으로 복지를 하려고 하면은 저건 낭비가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경제 관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숙 사회로 가게 되면은 복지라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복지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양극화라든지 격차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또 이게 지금 대선의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당연하게 이제 보편적 복지를 이제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이제 바뀌어 나갈 거고요. 예. 다만 그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정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모든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복지를 제공해 주려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세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정세에 대해서 국민적인 저항이 많았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보편적인 복지를 향유하는 대신에 세금을 내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정착이 되면은 세금과 복지가 아주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이런 성숙된 사회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더 안정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 풍요롭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성숙 사회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진짜 네 분 그 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식의 전환이 가장 기본이구나, 가장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대 중점 목표 세 번째는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 성장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저성장 문제를 푸는데도 좀 좋은 도우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이 디지털 기술이 좀 발전이 되면 도움이 될까요? 디지털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저는 참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김대중 정부부터 이제 IT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위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앞서갔는데 그 혜택을 이번에 코로나 방역 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향유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옆 나라 일본은 엽서로 뭐 방역 주사 맞아라 이렇게 통보할 때 우리는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연결하고 네. 또 QR도 핸드폰으로 찍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향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도 지금 함께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디지털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이걸 인식하고 이제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양쪽 후보들도 디지털 대전환 이런 거에 이제 방점을 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디지털 분야에서의 선도국가 이런 지위를 계속 이제 유지할 것 같습니다만은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 부작용들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배달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면은 이분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고 좀 더 발전을 되면은 이제 AI라든가 로봇이 우리 노동을 대체할 텐데 네. 그러면은 AI하고 로봇하고 인간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런 과제도 앞으로 대두될 거거든요. 저는 AI가 아나운서 영역은 침입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체가 가능하더군요. 그렇죠. 아, 빅데이터로 이제 최인영 아나운서 몇 번 이렇게 딥러닝 하게 되면은 네. 그 알아서 이제 대답해주고 질문해주는 네. 이런 시대까지 갈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 기술 발전과 조화시키느냐라는 건 앞으로 큰 과제인데 저는 대한민국은 이런 과제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4대 중점 목표에서 네 번째는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입니다. 미래비전 2037 4대 목표, 사회 통합과 외교 문제, 북한 문제를 다뤘는데요. 가장 눈길을 끈 거는 정치의 역할입니다. 사회 통합과 미래 기획을 위해서 국회 기능 그리고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아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세 가지 이제 세부적인 아젠다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5년째 단임 정부다라는 걸 전제로 할 때 길게 보는 게 좀 그 어렵지 않나 해서 네. 국회의 미래기획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조치들 그리고 미래의 여야 정치 협상을 통해서 개헌과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대개 이제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가 다 그렇게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과제를 하기 전에 국가 여러 기관들을 놓고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를 하면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데가 또 국회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국회는 여전히 다툰다, 싸운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영역을 공통 영역으로 할 수는 없을 텐데 몇몇 영역이라도 특히 이제 사회 통합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개헌을 한다든지 미래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서로 뜻을 모으고 함께 공동으로 길을 여는 저는 그런 그 만약에 노력을 하면 저는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박수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아까 외교 상황에 대해서 특히 그 미중 갈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거 진짜 솔로몬이 와도 못 풀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우리가 바른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국제질서 변화와 관련해서 어젠다로서 이제 스마트 파워 전략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강대국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갈등 속에서 여하튼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하나 필요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 선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우리의 발전 경험을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 그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하나의 이제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류라든지 우리 문화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파워라는 것은 단순히 그 강대국 사이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선진국이 된 우리 입장에서 개도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데 베풀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향하는 가치가 좀 인류의 보편인 가치하고 상당히 맞습니다.
평화라든지 공동 번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의 문제, 3P라고 그러는데 people, 그다음에 peace, prosperity 이런 것들이 세계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 가치하고 이제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외교의 역량을 조금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분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우선 성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성장 사회에서 성숙 사회로 가자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보고서가 잘 만들어졌는데요. 네. 방향은 잘 잡았으나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수 아니겠나 하는 걱정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이렇게 뒷받침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각자의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잘 좀 키울 수 있도록 국가 발전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 출발점을 우리가 교육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교육 원리, 새로운 어떤 인재 양성,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양적으로 선진국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그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성숙사회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각도 좀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복철 위원장님. 예. 저는 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늦게 합류를 했는데 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라는 이 타이틀을 보고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네. 이 성숙사회라는 그 의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진짜 이 2037년까지는 이 성숙한 사회를 좀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세계 1, 2국가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K방역, 이게 지금 세계의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지금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 뭐 K컬처, 뭐 K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많은 것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또 이러한 기운을 잘 살려서 2037년까지 진정으로 성숙한 사회로 좀 성장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됐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꿈을 좀 꿔보겠습니다. 네. 예. 김 교수님. 예. 저는 이번 이게 보고서를 쓰면서 세 가지 발견을 했다라고 자부를 네. 하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성숙을 우리가 발견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개인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주도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이번 국민 여론을 들으면서 나의 삶, 나의 행복, 이런 어떤 개인에 대한 강한 욕구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숙 사회 속에서 우리 개인들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개인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가 저는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성장 사회 속에서는 우리 경제가 뭐 마이너스 성장한다, 폭망한다, 뭐 이런 그 걱정 때문에 즐기지도 못하고 돈 벌려고 뭐 아속바둥한 성장 사회의 뒷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성숙 사회 속에서 자기 삶을 즐기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 보고서에서 발견됐거든요. 네. 행복하게 또 개인들이 삶을 즐기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너무 귀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 미래비전 2037이 내진 설계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하게, 이 내진 설계도는 우리 중앙정부, 국회 모든 분들이 좀 함께 필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성경용 위원장님, 정혜구 위원장님, 김복철 위원장님, 김현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미래비전 2037은 국민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성찰과 전망을 통해서 향후 15년을 바라보는 국가와 또 국민의 공동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던 성장 사회와 이별하고요. 성숙 사회로 가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또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치 앞을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비전 2037이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국회방송 특별대담 성장 사회에서 성숙 사회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